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을 때 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중학교 수준에서의 함수는 뭐라 그랬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라고 해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때 잘못 생각해서 fx가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나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했는데 fx라고 하는 거는 뭐다? x에 대한 식. 그걸 함수로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x값에 따라서 x값이 결정됨에 따라 그 y값이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중학교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수하에서 집합과 명제를 배운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함수라는 거의 개념적 정의에 역사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가 제일 첫 번째로 한번 황금기로 팍 하고 발전한 때가 언제게요? 고대 그리스 시기. 그 백수 할아버지들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그 시절에. 뭔지 아시죠? 현자의 계단이라고 불려요. 플라자라고 하는 광장 규투머리에는 항상 계단이 존재하고 그 계단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기 무슨 탑골공원 느낌으로서 그 할 짓 없는 백수 그 노인들이 거기서 수다를 떠는데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신분제도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두 번째는 평민. 귀족도 아니었죠.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평민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여자도 아니고 그냥 남자만 이제 평민이라고 불렀었는데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도시에서 놀고 먹으면 그 밑에 있는 그 노역 계층이 알아서 돈을 다 이렇게 매겨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오, 태양이 요렇게 치네. 태양이 쟨 뭐지? 막 이런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사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막 이런 고찰적인 철학적인 걸로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다 끄적끄적 그리다가 이제 저기다가 뭔가 그림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음악이 된 것도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 현자의 계단 그에서 나오는 그 현자들이 고민하는 그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악, 미술, 과학, 수학 그리고 순수 철학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심지어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됐었는데 그때 한번 빵 하고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정의됩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 시절에 정의됐던 함수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x값이 변함에 따라 y가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뭐로 제한을 두냐면 숫자로 제한을 둡니다. 근데 자, 두 번째 황금기가 있습니다. 언제? 16세기에서 17세기 1600년대쯤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한번 빵 하고 터트렸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학적인 업적,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뭘 만든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그 사과 맞은 사람 말고요. 머리에 홍난 사람 말고 그 뉴턴 혹은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 그러니까 발견한 거, 발전시킨 건 무엇일까요? 미분과 적분을 찾아냈습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미분이라는 거와 적분이라는 거를 정의한 게 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좌표 평면,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가 분명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너 말고 모르는 것 같은데? 에? 그 사람 이름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죠. 데카르트는 여러분들 그 도덕 시간에 아마 철학자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뭐였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학이라고 부르던데? 실증학? 실제로 존재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수학적으로서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 미지수를 정의했고, 두 번째 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자, 그 다음에 좌표계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들어 누워 있을 때 할 게 없으니까 파리가 엥 하고 돌아다니면, 그죠? 그러면 저기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게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그때까지도 수직선은 존재했겠지만 그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정확한 정의를 만든 게 이제 데카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만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고 머릿속으로 사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 세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울증에 빠져갖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실증학이라는 게 실존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래도 아파서 이렇게 몸져 누워 있을지라도 계속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나는 존재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난 존재한다라는 뭐 증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걸 이제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쯤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니네들은 알고 있지 않나? 그 1600년대쯤에 이제 신르네상스 시대쯤까지는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명예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은이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난 수학 좀 잘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난 지금부터 수학자가 될 수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수학자는 한 명뿐입니다. 한마디로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기사라던가 뭐 귀족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리시의 수학자입니다. 근데 영은이가 구리시의 수학자라는 타이틀이 탐나서 나한테 도전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결투를 합니다. 칼로 싸우는 그런 결투가 아니라 이제 영은이가 난 도전장을 보낸다라고 해서 그 편지 하나에다가 막 그 한 10문제 정도를 적어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 데카르트라는 사람들과 여러 그 이후에 있는 과정들 속에서 기호라는 게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해서 식이 단순화되기 시작했지만, 그때 그 전까지는 풀어서 썼어야 됐어요. 숫자 존재했지만 뭐 3, 뭐 디바이드, 그 다음에 뭐 타임스 어쩌고 뭐 썸, 막 이런 별의별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뭐 스퀘어를 하느니 그런 것들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종이에 한 바닥 걷어서 나한테 도전장을 내고, 그 주변 옆에 있는 다산에 있는 수학자인 누구냐, 다산 아인이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공증을 맡기기 위해서, 나 이런 문제 이제 그 장호근한테 줬어 라고 해서 얘한테 공증을 맡기고, 그 다음에 평내에 있는 그 수학자인 승영이한테 그걸 주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공증을 맡깁니다. 그래서 결투를 해요. 한 달의 시간을 주고, 그럼 내가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걸 풀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다시 내 풀이를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한테 그럼 이번엔 내 차례다. 내 문제를 받아라. 그럼 또 10문제를 풀고, 나도 그럼 이걸 풀었다. 그럼 너도 받아라. 해갖고 왔다 갔다 이걸 계속해요. 누가?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 나 이거 문제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공증을 해서 이 문제가 풀렸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구리의 수학자는 너야 라고 하고 저는 물러나는 거죠.
근데 보통 물러나게 되면은 보통 그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뭐 어디서 본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하진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딴 얘기인데요. 이거를 할 때 그래서 저는 페르마라는 사람을 진짜 정말 똥싸개라고 부르고 싶어요. 페르마라는 사람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결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업을 했대요. 근데 16세기, 17세기의 금융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대부업이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 그리고 변호사였대요. 근데 취미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수학인 변태가 그냥 공식을 이렇게 막 숫자를 끄적끄적 거리다 보니까 이거 이런 거 같은데?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찾았어. 근데 얘는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증명해요? 내가 이렇게 똥 뿌리게! 라고 해서 이렇게 던져준 그 똥을 이제 수학자들이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우다가 마지막까지 안 치워진 그 마지막 똥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페르마의 마지막 똥이죠. 그게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그 페르마가 살아생전에 거의 그 짜잘짜잘한 그 소공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똥뿌리기를 시전했다고 해요. 그럼 그 똥뿌리기 시전한 거에서 60%에서 70%가량을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걸 다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뉴턴과 같이 플러스해서 뉴턴이 이제 극한 미분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정의를 했고 오일러가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연상수 만든 거예요. 파이라고 하는 값이 대략적으로 3.14159이 뭐 이렇게 뭐 라고 되는 숫자라고 한다면 2라고 하는 숫자는 2.732 어쩌고저쩌고 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니네가 수 2에서 보게 될 건데요. x를 무한히 0에 가깝게 그러니까 가까운 수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0보다 딱 점 하나만큼 차이 날 수 있는 값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x에다 0.1을 집어넣으면 1.1에 10제곱이죠. 그럼 어떤 값이 나오고 또 1.01에 대하여 100제곱을 하고 1.001에 대하여 1000제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계속 반복을 해서 가다 보면 결국엔 그 값이 이런 식으로 근사값이 어딘가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 값이 2.73이라고 하는 값이 대략적인 값이고요. 이걸 이제 자연상수라고 부르거든요. 어디다 쓰냐? 네. 니네들이 수1 과정에서 배울 지수 로그 부분에서 로그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숫자입니다. 뭐 평생 보실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 그 오일러의 앞글자를 따서 1을 씁니다. 오일러는 O씨인데 얘는 왜 E씨죠? 이거 독일 사람인가 뭔가 그럴 텐데 오일러라고 해요. 이거를 O라고 읽는데요. O나 막 이 중간 발음으로 읽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때를 지나서 이제 18세기, 19세기를 넘어가면서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왜 굳이 수학에서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왜 굳이 숫자로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확장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뭐? 대응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대응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대응이 뭐죠? 대응이라는 거는 이쪽 집합에서 저쪽 집합에 대하여 하나씩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함수,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죠? 168페이지에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어떤 주어진 관계에 의해서 내가 특정한 규칙에 의하여 X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Y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 짝짓게 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하는 규칙에서 X에 있는 어떠한 원소 A, B, C가 있을 때 Y에 대한 어떤 원소 뭐 1, 2, 3이 있다고 한다면 대응, 단순히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도 가능해요. 그냥 짝짓는 거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를 대응과 짝지어서 확장한다면 이제 뭐가 포함된 거죠? 하나의 X라는 그 처음 시작하는 원소에서 X에서부터 Y까지를 대응시킬 때 그냥 일반적인 대응이 아니라 X의 원소 하나에다가 Y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라 하자라고 확장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대응시킨다라고 해서 X라는 집합에 있는 애들은 하나씩만 Y에 대응돼야 하지만 Y는 Y에 있는 원소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개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하여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하 과정 이후로 엄밀히 말하면 함수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 굳이 숫자가 아니라 뭐 다른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이나 이런 걸로도 계산하실 수, 그러니까 대응시킬 수 있게 되는 그것 또한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부터 Y로의 대응 중에서도 어떤 애들을 그러한 어떤 규칙,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이야? 라고 할 때 F라는 규칙이야. F라는 규칙에 의하여 X를 Y로 보낼 거야. 그럼 그 F라는 규칙이 뭔데?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자, F는 몸무게야. 그리고 X는 우리 반 애들 이름이야. Y는 숫자야. 그러면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영훈아 하면은 몸무게에 대응되는 숫자가 뿅 하고 튀어나오겠죠? 얘기 안 할 거지? 그래. 우찬아 하면은 또 나올 거고요. 형준아 하면 또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규칙에 짝지어지는 대응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F는 니네 학원 수학 선생님 이름. 우찬아. 뭐 장티를 얘기하겠죠? 저기 뭐야. 주아야. 그죠? 그럼 또 장치를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니네 지금 현재 학원 수학 선생님이 장원근이기도 하고, 저 옆에 있는 김다영 쌤이기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어떻게 표현한다? X에서 Y로 갈 때 이런 규칙을 써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였던 거고요. 그러면 그 화살표를 출발하는 이 X를 뭐라고 부르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럼 도착하는 이 Y를 뭐라고 부르고?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은 X고요. 공역은 Y예요. 그럼 치역이 뭡니까? 치역은 그 대응되는 함수라는 규칙에 대응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아이를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거기 참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정의되는 x의 값 전체, 그러니까 최대치를 생각합니다. 항상 언제나 최대치를 생각해요.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언제나 항상 가능한 최대치를 생각하는 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다. 따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도
정의해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냐 아니냐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반드시 같은 식이어야 하냐?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공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두 번째, 그에 따른 함수값이 다를 때 F는 G다 라고 해서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가 gx라고 하면 f는 g냐? 라고 하면 몰라요. 그죠? 그럼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하면 fx는 gx야?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예요. p이면 q이다예요. 결론이에요. 그죠? 얘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조건이 더 많이 필요한 애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뒤에 나오겠지만 x 세제곱과 x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읽어만 보고 가시죠. x의 함수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순서상 전체 집합을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의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얘기한 김에 그것까지 하나 보시죠. 함수를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 만약에 얘가 함수인가? 함수 그걸 뭐라고 함수 유무? 아니 뭐라고 하기 참 애매하네요. 함수 판별? 함수 확인? 뭐 판별?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x는 어떠한 값, 즉 무슨 선? 세로선. 어떠한 특정한 세로선과 그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임의의 P에서에 대하여 x는 P와의 교점이 한 개뿐 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아마 대표형 2번이요. 대표형 2번. 딱 대표형 2번 페이지 보자마자 함수의 그래프인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뭘 이용해서? 네, 요 세로선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 대표문항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뜻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아, 이거 뭐 하나 잘못 나온 거 있었는데. 아, 아니다.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2-2번이요. 이거 문제 잘못 나와 있거든요. 이거 2-2번에 오류를 찾으신 분.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와 있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덜 나와 있어요. 뭐게요? 치역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역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거고요.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정의역이 제한됐죠? 정의역이 -2부터 2까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럼 기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0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디귿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1에서의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x가 1일 때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뒤로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함수값을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유형 3번 같은 경우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저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이용해서 1이라는 애를 서로 공유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1 넣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였죠. 그래서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몇 보여요? 깨끗하신 분들이 몇 보여요.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니네가 바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10번까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번까지 안 풀어오신 분은 다음 시간에 다 해오겠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니네가 지금 당장 딱 이 시기에 제일 할 거 없을 시기면 공부라도 하세요. 예? 왜 안 해오는 것입니까? 깨끗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이 아니라 과반수가 넘어가, 이씨. 저 깨끗하시죠? 조우기도 깨끗하신 것 같고, 요우기도 깨끗하신 것 같고, 여기도 깨끗하시고, 조우기도 깨끗하시고, 잔소리 안 하랍니다. 알아 하십시오, 이제. 이제 수업 2번 반 남았는데, 지금 이제, 괜찮어. 나중에 내 탓만 하지 마. 난 하라고 했어. 난 몰라. 자, 대표 유형 4번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대표 유형 5번에서요. 5번보다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유제 5-2번이요. 유제 5-2번에서 F랑 G가 서로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에서 일단 첫 번째 기억, 이거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맞아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니은, 이거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서로 같은 함수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이 다릅니다. F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뭐예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항상 최대치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니은에 대한 fx라는 식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게 정의역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g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실수 전체에서 다 해당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같은 함수의 조건이 뭐라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 조건이에요. 결론적으로 서로 같은 식이 만들어지건 말건 상관없이 거기서 -2라는 값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식을
x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또 가능할 겁니다. 얼마?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fx를 정의를 바꿔줬다면 이거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값을 가지는데 2일 땐 요 값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엔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해당되는 값이 생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써드릴 테니까 외워 라고 할 만한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함수 방정식입니다. 어디서 쓰이는데요? 내신에서요. 실제로 얘가 수능에 나올 일은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아서 몇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f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이 fx 더하기 fy라고 할 때 이 f라는 함수에 대한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값을 넣어서 구했겠지만 사실은 이 식은 일차 함수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그럼 만약에 fx 플러스 y라고 하는 그 값이 fx 더하기 fy에다가 플러스 c라고 한다면 플러스 뭔가 k, 뭐 k든 뭐든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것만 확인할게요. 뒤에 있는 건 뭐 따로 더 있지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차 함수에 관해서도 있지만 설명은 안 할게요. 3차 함수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1차 함수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요. 이 식이 만약에 요걸 만족한다면 이걸 만족한다면 이 식은 fx가 x의 n제곱 형태로 나온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차식인지는 몰라요. 뭐 2차, 3차, 4차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y라는 곱을 집어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x 곱하기 fy가 성립한다면 이런 규칙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분수함,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요. 필요한 거 딱 진짜 정말 몇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보게 되실 건데요. 아직은 너네들이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실 겁니다. 그냥 적으시죠. 뭐냐면 지수함수 형태에서 지수함수에 대한 저 함수 방정식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fx 플러스 y 아까랑 달라요. x 플러스 y를 집어넣으면 fx, fy가 나온다면
얘는 지수함수 형태를 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나누기에서도 성립할 겁니다. x-y 가 fy 분의 fx가 성립한다면 요. 로그 함수라는 것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다 다른 모양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런 형태를 가질 때. 또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형태의 함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지수 함수 이런 형태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0 넣으면 1 나와요. 자, 로그 배우셨죠? 뭐예요?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기억하시죠? 저 표정은 모른다는 표정인데. 야, 곱해서 더했으면 나누면 뭐 해야 돼? 곱해서 더했으면 나누면 뭐 해야 될 것 같냐? 네. 이게 함수 방정식이라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몇몇 아이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학원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라던가 수능 스타일에서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내신 쪽에서 더 찌질찌질하게 짜잘짜잘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북꼬북 가라 물대포 가라 영은 물대포. 딱 뱉기 직전 자세였는데 표정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함수라고 하는 것들 안에 여러 가지 함수에 뭐 특별하게 부르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1대1 함수 같은 경우야. 1대1 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대1 함수이기 위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역에 속한 원소가 서로 다르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나 이거 찜! 하고 가져가면 나도 그거 찜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응은 무조건 한 번씩만 가능하다. 그럼 그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일까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질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를 만족할 때? 이 조건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붙었을 때? 공역에서 노는 애가 없을 때. 공역에서 노는 애가 없는 1대1 함수인 경우에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 1대1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항등함수고요. 항등함수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임의의 x, 즉 모든 x에 대하여 x에 대한 함수값이 자기 자신으로 튀어나올 때 그걸 항등함수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누구?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항등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i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있는 누구? 상수함수가 있을 겁니다. 상수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방금 전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함수냐 아니냐 짝짓는다 라고 할 때 니네 학교, 니네 구주입의 수학선생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그건 항등함수가 되겠죠. 즉 어떠한 함수값이 모두 다 일정한 값이 될 때 C는 이제부터 보통 상수를 표시할 때 C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 함수값이 뭔가 어떤 특정한 값에 모두 대응될 때 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함수는 뭘 이용한다고? 여기 있는 이 세로선을 이용한다고요. 그럼 1대1 함수냐 아니냐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조선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죠? 가로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가로선을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거기 그 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 거의 조건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 y는 q 형태의 임의의 직선들에 대하여 교점이 하나뿐일 때 그때 얘를 1대1 함수 오는 1대1 대응이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볍게 대표 유형 7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대표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대1 함수는 몇 개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니은, 디귿, 비읍은 1대1 함수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한 이거 뭔지 아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몰라? 다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 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했었어. 너 이거 니네 이거 나랑 했어. 너네 이거 나랑 3학년 1학기 걸로 했어. 니네 새 놈. 이 자식들아. 이 양아치들. 난 오늘도 저주를 퍼붓는다. 신발에 모래 하나만 들어갔는데 못 찾아라. 진짜 겁나 거슬리는데 안 빠져라.
나쁜 아이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즉 어느 방향? 요 위쪽,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가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증가함수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거,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거죠? 너무 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중 이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증가함수는 계속 증가해야 되고요. 감소함수는 항상 감소해야만 합니다.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탁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겠죠. 혹은 증가하다 갑자기 딱 꺾여서 뚝 떨어지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증가함수는 계속 증가해야 되고요. 감소함수는 항상 감소해야만 합니다. 그게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거를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울기가 뭐 양의 값을 가지면 계속 그런 거는 뭐 나중 얘기고요. 어디 나오냐면요. 일단은 대표 유형 8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거 좀 지울게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일단 저기 대표 유형에서요.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라고 하면 y는 4x라고 하는 애가 정답이거든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노는 정의역도 없고 노는 실수도 없이 모든 거에 대응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 이거 x에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 2 집어넣으면 8이 되고 간격이 4배로 늘어나는데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1대1 대응이겠죠. 그러니까 왜요? 너네가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실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기억나니? 그 조건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간격이 이렇게 점 하나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확대해보면 무수히 많은 애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에 매칭되는 이 y가 아무리 4배의 간격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간격들을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값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생님 이거 1대1 함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그 7번이었나? 이렇게 생긴 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1대1 함수일까요? 얘는 1대1 함수예요. 얘는 왜 1대1 함수일까요? 얘는 왜 1대1 함수게요? 왜 1대1 대응이라 하지 않나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얘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얘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를까요?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의 조건이 뭐예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죠. 자, 치역의 범위, 즉 공역이랑 치역의 범위가 어디예요, 얘는? 공역 말고 치역. 공역의 범위는 뭐예요? 실수 전체죠. 근데 치역의 범위는 어디예요? 0보다 크다죠. 그런데 여기는 치역의 범위가 어디예요? 실수 전체요. 공역의 범위가 어디예요? 실수 전체요. 치역의 범위는 어디예요? 실수 전체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맞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맞죠.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이유를 정확하게, 저 정의를 정확하게 캐치해 주셔야지만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 유형 9번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요? 지금 저 x는 1보다 작다라는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모르겠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저 a-3이라고 하는 저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지만 감소함수가 계속되겠죠. 그죠? 그리고 빈칸 없이 꽉 채우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나오는 f1, 2 뭐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그 값이 뭐가 된다? a-3 더하기 b가 되어야 한다. 두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대표 유형 9번의 풀이 방법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유형 10번 뭐 크게 문제할 거 없고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11번 같은 경우에도 대표 유형 11번만 보고 쉴게요. 대표 유형 11번. 함수의 개수는 뭐죠?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공역까지 도착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변하지 않아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함수의 개수죠.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는 뭐예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길을 얘는 못 간다라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는 4의 4제곱인 거고요. 얘는 4 팩토리얼인 겁니다. 그다음 항등함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상수함수는 그러면 어떤 애로 갈 수 있느냐? 4가지 있죠. 그래서 4의 4제곱하면 256개고요. 얘는 24개고요. 1개고 4개라서 답은 285개입니다. 대표형 1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까지 진행했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나서 시간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만약에 이거 질문 제가 못 받고 넘어가면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금요일 날은 진도를 안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진도를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 교재를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할당된 교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만약에 혹시나 질문 못하거나 남겨놓은 거 있으면 금요일 날 질문하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할게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